생일 축하합니다. 주인공 없는 생일 잔치.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을 어제 제기했습니다. 더불어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 이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을 했는데요. 자, 이 부분 집중적으로 좀 짚어볼 텐데, 자, 먼저 김은미 기자. 네. 우리 아까 키워드 봤잖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네. 오늘 대검 앞에 윤석열 총장 생일상이 차려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검 앞에 차려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생일상, 과연 주인공은 있었는지 영상 같이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쪽은 음악 줄 준비해. 여기 그 생일 노래. 저기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하루 만에 뭐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하고 지지자께서 고생하시는 대검찰청의 검사들과 그 직원들에게 돌독을 좀 돌리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으로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님의 회갑 축하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이렇게 드세요. 잘 보이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총장님 생일 축하합니다. 네, 지금 영상 같이 보셨는데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갑을 축하한다라는 입간판도 지금 세워져 있고요. 지금 떡 케이크, 지금 얘 생일상을 크게 차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대검 이제 들어가는 직원들인 것 같은데 직원들한테 직접 이 떡을 나누어 주기도 했는데요. 네, 바로 지금 저런 일이 일어나는 저 장소, 환갑잔치를 연 장소가 대검 앞입니다. 바로 저곳에서 며칠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가다가 차에서 내려서 지지자들한테 날도 추운데 이제 그만 나오십시오. 네, 여러분 마음 내가 다 압니다라고 말을 저희가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또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그렇죠. 그 장소입니다. 네, 바로 그 장소에서 저렇게 생일잔치가 있었는데 생일잔치의 주인공은 누가 봐도 생일 당사자입니다. 하지만 저 자리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없었는데요. 윤 총장 지금 현재 정직 상태죠. 때문에 오늘은 대검에 출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윤 총장은 그럼 대체 오늘 뭘 할까? 윤 총장은 오늘 가족들하고 소소하게 좀 식사를 할 예정인 걸로 알려졌는데 오늘 오전에 생일인 오늘 오전에 취재진한테 저렇게 지금 강아지랑 같이 개랑 같이 산책을 하는 저런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정작 생일 잔치에 당사자는 없고 본인은 이렇게 반려견하고 이제 산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군요. 자, 이 소송 관련해서 좀 짚어보죠. 자, 서남빛 기자. 네. 소송 제기했는데 이 소송 부분 좀 정리를 좀 해보시죠.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었고요. 일종의 가처분 신청입니다. 지금 현재 처분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 이런 소송도 함께 제기를 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징계위가 징계 사유로 제시를 했던 4가지 혐의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도 담았었고요.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윤 총장이 2개월 정직 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됐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윤 총장이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될 경우, 즉 받아들여지면 윤 총장은 즉시로 직무에 다시 복귀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이 되면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은 계속 유효하게 됩니다. 김은미 기자. 그런데 네. 이 소송을 두고 윤석열 총장 측 그리고 청와대 입장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어젯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전자 시스템을 통해서 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자들이 이제 청와대에 한번 물어봤는데요. 청와대 입장은 뭐냐라고 물었는데 청와대는 소장에 적힌 그 피고 자체가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아니냐 때문에 청와대가 입장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입장문에서 대통령의 처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 하지만 왜 법무부 장관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한테 이 소를 제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국가공무원법 16조의 2항
대통령의 처분의 경우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법무부 장관을 피고로 소장에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통령과의 싸움임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도 했고 네. 대부분 다 이번 소송이 임명권자와 윤 총장 간의 대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선을 그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뭐냐면 이제 현직 대통령은 어떤 형사 소출을 받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국가공무원법에 이런 징계가 이제 있으면 원래 검사에 대한 징계는 대통령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견책을 제외하고 네.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이 사인을 하는 순간 이게 발효를 하거든요. 네. 관보에 게재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형식상 법적으로 보면 이 행정처분의 최종 재가자는 바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대통령이 이제 형사적 어떤 소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법률상 국가공무원법에는 해당 장관이 일단 맡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제 이제 소장을 낸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지금 일단 소송을 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대통령을 상대로 냈다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 징계 자체가 일단 대통령이 제거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 간의 어떤 법적인 다툼이 아니냐 이렇게 정책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윤 총장으로서도 굉장히 좀 부담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임명권자인데 임명권자의 어떤 면에서 보면 다투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고 근데 청와대는 이 부분 관련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위가 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대통령은 절차상 그냥 제가만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청와대가 이거를 줄이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권도 가지고 있고 또 징계에 대해서 사인하지 않을 권한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 하면 결국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한 좀 책임을 피해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음 주에 아마 저희 이 시간대나 그 전 목요일쯤 되면 아마 윤 총장의 이 직무정지 집행정지 소송 네. 이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네. 그러면 만약에 윤 총장이 징계 2개월이 부당하다라고 이제 바로 복귀를 해버리면 이 대통령이 굉장히 좀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그런 청와대의 정책을 좀 덜기 위해서 일단 이 법무부 장관한테 일단 책임을 좀 넘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제 윤 총장 측에서는 어차피 이제 지금 본안 소송과 이 소송을 동시에 지금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 행정법원에서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아마 결론을 좀 내릴 것 같습니다. 이 재판부가 이제 배당이 됐다 이런 소식이 조금 전에 전해졌는데 글쎄요 다음 주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영미 의원님, 지금 윤석열 총장 측은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다 이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이현정 의원 얘기처럼 윤석열 총장 측도 좀 부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형식상 피고는 추 장관인데 실질적인 피고는 문 대통령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대변인이 대놓고 문 대통령을 향한 소송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윤 총장 입장에서는 내심 사실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난 국정감사 때 윤 총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대통령이 임기를 유지하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윤 총장은 대통령의 신임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 징계를 통한 이런 식으로 찍어내기가 아니라 만약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뭐 다른 적절한 모종의 방법을 통해서 신임하지 않으니 물러나라 이런 뜻을 전달했다면 아마도 윤 총장이 물러나지 않았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결론적으로 대통령은 그런 정치적 방법을 쓰지 않고 징계라는 추 장관을 통해서 징계라는 방법으로 윤 총장을 징계를 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윤 총장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치적인 방법으로 풀었다면은 대통령의 말을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은 인정하지 않는 근거가 박약한 이유로 징계를 내리는 건 본인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기도 법률가인데 아닌 걸 근거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법률적인 소송에 나서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윤 총장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항한다 이런 이미지로 비추기보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징계의 부당성을 짚고 넘어가는 거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본인의 그냥 징계 문제가 아니라 이번 징계를 통해서 검찰의 독립성 문제라든가 또는 그 법치주의 훼손이라든가 이런 문제, 이런
명제와 연결돼서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를 짚고 넘어가겠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관련해서 좀 다른 문제도 좀 짚어보죠. 윤정 기자. 네. 어제 이제 윤석열 총장 징계 의결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좀 더 보니까 이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요. 윤 총장 측이 과거 상사의 모습을 재현했다 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던데 과거 상사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네, 먼저 어제 짧게 전해드리긴 했는데 이 징계 의결서 내용 다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모두 15페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징계를 인정한 사유의 측면에 이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혐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징계 혐의자가 불과 몇 년 전 모습과 정반대다.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징계 혐의자의 당시 상사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지난 2013년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에 이 박근혜 정권의 외압으로 인해서 이 수사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을 때 이때 당시 윤석열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는데 이 상관들에게 맞서서 이 수사를 진행하던 와중에 이 지휘 책임자였던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충돌을 빚기도 했었고 결국에는 좌천이 됐었거든요. 이때 이를 언급한 걸로 보이고요. 또 이 징계 혐의자의 최측근 관련 사건,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 관련 사건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회피를 했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 총장 측은 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반박을 한 상황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정치적 중립 훼손과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징계위는 어떤 경우에도 넘어서는 안 되는 검사의 본분을 넘어버렸다라고 기술을 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여기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기관이 행하는 조사, 추측과 의혹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소송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두 분 위원님들께 짧게 좀 예측을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직무정지했을 때 한번 행정소송이 있었고 그때는 다시 이제 법원의 판단으로 복귀를 했잖아요. 이번 행정소송 그때 그 과거 이 경험을 비춰봤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이현정 위원님은 어떻게 좀 예측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본안 소송 이전에 어떤 집행정지 부분에 대한 이제 중단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되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네. 아시겠지만 예전에 정현주 전 KBS 사장이 그때도 이제 했는데 그때는 이 직무정지 이거는 어떤 면에서 각하가 됐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소송에서는 이겼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보면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발표하면서 그 검찰청법 그 검사징계법 보면 이 징계를 하면서 직무 정지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행정법원 4부에서는 조미연 판사,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윤 총장의 대들기성 피해, 즉 뭐냐면 임기가 정해져 있는 윤 총장이 만약에 이게 직무정지가 됐을 경우에 상당한 피해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직무정지를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보면 일단 이거와 다른 게 일단 절차를 밟았습니다. 왜냐하면 징계위라는 절차를 2번이나 했고 네. 또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사인을 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게 일단 다르고 그다음에 직무정지가 이제 2개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는 직무정지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끝없이 가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엔 딱 2개월로 돼 있어요. 근데 2개월이라는 이 날짜가 과연 되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하는 날짜인가? 예를 들어 해임이나 이런 걸 했으면 아마 법원에서는 인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이제 징계 2개월이라는 건 상당히 애매한 이 숫자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2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그냥 쉬고 있다가 다시 복귀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는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볼 때는 아마 법원이 지난번과는 좀 다른 어떤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은영미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 이제 가처분 소송에서 만약에 인용을 한다. 네. 즉 복귀해라. 그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본안 소송, 실제로 무효 소송은 임기 7월 이전까지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럼 네. 그야말로 일단 앉아라 했는데 일단 들어왔는데 끝까지 임기를 채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번은 저번과 달리 굉장히 부담이 커요. 그러니까 이번에 인용을 하면 아예 그냥 그대로 끝까지 임기 유지하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 여부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아마도 징계 사유라든가 이런 부당성 부분도 내용도 좀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징계 내용을 봐도 해임이나 면직이 아니고 징계 정직 2개월 정도면 회복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인용되지 않고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 두 논설위원들께서 예상해 주신 이 결과가 다음 주에 맞아 떨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 얘기도 좀 해보죠. 자, 그제죠.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을 했고요. 어제는 하루 휴가를 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오늘은 출근을 했나요? 네, 어제 연가를 낸 추미애 장관 과연 오늘은 출근할 것인가에 상당히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오늘은 출근을 했습니다. 네, 출근길 모습 같이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장관님 갑자기 사의 표명하신 이유가 뭔가요? 윤 총장이 소송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월 검찰 인사 때까지 장관님께 계속 하시는데요? 네, 지금 같이 영상 보셨는데 기자들이 계속 질문 세례를 퍼붓습니다. 왜 사의 표명을 했는가?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장관직을 유지를 하는 건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를 제기했는데 입장은 어떠한가라고 계속 물었지만 추미애 장관 빠른 걸음도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차곡차곡 한 걸음 걸어서 네. 묵묵부답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사의 표명을 하고 바로 다음 날 이제 휴가를 갔잖아요. 네. 생각을 정리할 게 참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의 표명이 어떤 면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이 미리 생각했던 것인가, 아니면 갑작스럽게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면담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사의 표명을 일단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과연 후임을 재빨리 임명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더 둘 것인지, 그리고 또 본인이 앞으로 그러면 정치적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아마 복잡한 계산들이 있을 거예요. 네. 더군다나 지금 윤 총장이 이걸 수용하지 않고 일단 소송으로 지금 대립하고 있는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어떤 면에서 보면 당분간은 아마 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직무에 복귀한다고 했을 때, 아니면 또 복귀를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다 문제가 있습니다. 복귀한다고 하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 징계했던 게 다 무효라는 이야기고, 네. 만약에 복귀를 하지 않는다면 그럼 대응을 해야 되는데, 조남관 지금 대검 차장 같은 경우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 편에 섰지 않습니까? 네. 추미애 이 장관이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인사를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어떤 뜻에 맞서 인사를 했는데, 문제는 추미애 장관은 일단 사의 표명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곧 그만둘 장관이 인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앞뒤가 안 맞는 경우죠.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다음 장관이 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추 장관이 사실은 지난 1월 달에 임명이 돼서 인사를 한 2번인가 3번 정도 했습니다. 그렇죠. 인사를 꽤 많이 했어요. 원래 검사는요, 이 고위직을 빼놓고는 1년 동안은 보장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 현직에서. 네. 근데 만약에 내년에 또 1월 달에 인사를 한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검찰 조직의 안정성에 해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검 차장도 바꾸고 다 바꾸고 한다라면, 그래서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과연 후임 장관한테 넘길 것인가, 본인이 할 것인가, 이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고민이 있을 것이고, 이건 아마 청와대의 입장도 같이 아마 배려가 될 겁니다. 자, 서남희 기자. 자, 이런 관점에서 추미애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이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던데 동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어제 청원이 올라왔었는데요. 네. 지금 하루 정도 지났는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을 때는 9만 명 수준에 접근을 했었는데 지금 또 확인해 보니까 10만 명 가까이 동의가 지금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글을 올렸던 청원자는요. 가장 헌신적인 노력,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에서 가장 헌신적인 노력을 했던 사람은 바로 추미애 법무장관이다라고 하면서 추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재신임을 요구한다라고 했었는데요. 매우 빠른 속도로 지금 동의자가 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청원 올라온 지 오늘 오후 12시 기준에 이제 벌써 9만 명이 돌파할 정도로 이렇게 좀 그 아쉬움을, 사의 표명의 아쉬움을 표하는 의견이 좀 많은 반면에 윤지영 기자. 네. 민주당에서는 또 이 사의 표명을 높이 사는 의견들이 또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목소리 모아봤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일단 본인이 그 사의 표명을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후임자에게 그 바톤을 넘겨줘서 검찰의 제도적 개혁으로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이 더 효율적이고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한 결정이시다 보고요. 지금 그만두시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하신 일도 많고 앞으로 하실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꼭 그만두셔야 되나라는 아쉬움이 있죠.
네, 앞서서 보신 것처럼 이 여당 내부에서는 사의 표명을 통해서 좀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줬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윤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이 갈등에 대한 피로도가 높은 만큼 이 추 장관이 사퇴를 하고 남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또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도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일부는 추미애 장관을 재신임해서 앞으로 검찰개혁을 위해서 할 일을 더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은미 기자. 또 한편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내년 4월 재보선 관련해서 지금 그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정진석 의원이 내정이 됐던데 그런데 이를 두고 또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 잡으려는 포석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또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내년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그 공천관리위원장에 당내 최다선인 정진석 의원을 내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내 최다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책,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기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닌데 그런데 왜 이렇게 정진석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연관을 짓느냐라고 봤을 때 정진석 의원이 그동안 언론 인터뷰 그리고 주변에 얘기해온 이 정황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랑 맞닿아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정 의원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향 친구다. 그리고 지난 총선 때 고향 친구인 윤석열 총장을 지키겠다라고 내가 말을 하고 다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본인이 먼저 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정 의원이 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윤석열 총장은 이미 국민이란 호랑이 등에 탔다. 그래서 이젠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윤 총장이 정치하는 건 뭐 사실상 뭐 필수 수순이다. 당연히 정해진 수순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런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정진석 의원을 중용하는 건 정진석 의원을 국민의힘에서 당내 중요 요직에 중요 보직을 주는 건 결국은 윤 총장을 데리고 오기 위한 그걸 염두에 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은영미 의원님, 지금 이 야권 지지층에서는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또 한편에서는 내부 인물 키워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도 좀 많고 지금 김은미 기자 설명대로 정진석 위원장이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영입하기 위한 공을 들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 고민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윤석열 총장의 그 지지율을 보면은 가장 최근에 한 일주일 전이었나요? 한 28%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이제 어젠가 새로 나온 지지율을 보면 1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좀 떨어졌는데 이 조사 기간을 보니까 윤 총장의 그 징계위 결정이 난 전후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결과 만약에 이제 어떻게 질문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만약에 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가 나왔으니까 좀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는 않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핍박받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데 지금 보니까 정직 2개월이면 뭐 그렇게 세지는 않네 해서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거나 지금 뭐 굉장히 대등하게 여권의 대선 주자들과 대등한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 또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율로 뭐 보면 윤 총장이 여전히 42% 정도로 가장 높아요. 그 이후에 야권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뭐 홍준표 8%, 안철수 7% 정도로 굉장히 격차가 큰데 그러니까 지금 범야권에서는 윤 총장만큼 지지율이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느냐?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싶냐면요. 지금 이게 윤 총장의 지지율이 액면 그대로 대권 후보 지지율로 보는 게 아니고 반문의 표심이다. 한마디로 현 정권에 불만을 가진 반문재인 표심이 결집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아직까지는 뭐 이렇다 할 후보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인물을 발굴해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내면 그 지지율이 결국은 우리한테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아직은 뭐 유승민 의원도 있고 뭐 안철수 후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안철수 의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이제 후보군이 있습니다만 국민의힘 자체 후보를 낸 뒤에도 여전히 윤 총장이 그 뭐 내년 7월 임기 마치고 있을 수도 있고 여전히 윤 총장이 비등하거나 또는 더 높은 지지율을 보인다 하면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죠. 대권 주자로 뛰겠다라는 윤 총장의 마음을 굳히게 된다면 그때는 국민의힘의 내부 후보와 범야권에서 야권 단일화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시나리오로 가자는 게 현재 국민의힘의 지도부층 또는 대다수 의원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대선에도 경험을 해봤지만 그 반기문 후보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후보로 나왔다가 갑자기 탈락을 하게 됐잖아요.
중도 탈락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고 낭패를 보기 십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자강론 우리 후보를 내고 그다음에도 윤석열 후보가 대권 후보로서의 지지율도 높고 만약에 본인도 의지도 있다 하면은 당 밖에서 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윤석열 총장을 그 대선 후보로 밀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시나리오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님, 네. 조금 전에 이제 오늘 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2개월 집행정지 소송 관련해서 이제 재판부가 배당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제 22일 날 신문길이 잡혔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잡혔다. 상당히 좀 빨리 잡힌 잡혔네요. 건가요? 네. 원래 이제 행정 12부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행정 4부에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행정 12부가 맡았다고 그래요. 네. 아마 재판부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뭐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똑같은 판사라는 직종 자체가 뭐 똑같은 판결을 내리라는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빠른 어떤 그 신문 날짜를 잡은 거는 아마 워낙 이 사안 자체가 중요한 측면이 있는 것이고 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본안을 논의하기보다는 주로 이제 절차상의 어떤 문제점들 그다음에 이걸 했을 경우에 어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게 되돌이킬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들 사실 이게 전자소송으로 어제 접수를 한 이유도 보면 좀 더 빨리 날짜를 잡기 위한 것도 있어요. 요즘은 이제 보면 전자소송으로 다 접수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제 밤에 밤늦게 9시 넘어서 이제 접수를 한 이유도 그렇죠. 보면 빨리 이게 날짜를 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원 같은 경우도 이게 임의적으로 그냥 랜덤 방식으로 해서 날짜를 잡는 거거든요. 또 이 재판부도 이제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면에서 보면 윤 총장의 어떤 앞으로의 행보는 22일 날 전환되면 아마 지난번에 같은 경우도 전환하고 그 다음 날인가요? 이제 맞아요. 네.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 정도면 아마 윤 총장의 어떤 운명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다음 주 한 주는 이 윤석열 총장이 다시 복귀를 하느냐 아니면 불발이 되느냐 이 부분이 관심을 가장 많이 끌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신속하게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